여러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어제 귀국을 하면서 말입니다.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솔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인 솔직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최근 우려했던 주요 경제 리스크가 모두 현실이 됐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이 주가는 조금 올라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제의 하방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크다. 하방 위험이 굉장히 크다. 경제가 침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말입니다.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또 거기에 대응해 가야 되는데 모든 것이 현실화됐다는 사실에 참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너무 비관적이다. 비관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영상을 볼 때마다 좀 불편함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있는 그들의 현실을 전하다 보니까 아마 계속 나쁜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명자가 이야기한 후보자가 이야기한 내용도 보면요. 그간 이야기했던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는요. 제가 좋은 거를 찾아서 계속 보여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경제가 좀 뭐라고 할까? 회복되려고 하는 기미 웬만하면 찾아서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기미들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도 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맨 먼저 이야기한 게 위기를 크게 세 가지가 현실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덩달아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요. 그런 모든 상황들이 결국 말입니다. 금리를 3번 올려서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6%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말입니다. 빚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빚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경제가 잘못하면 워낙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1.25%거든요. 우리는요. 그런데도 대출금리가 그렇게 올라간다는 사실이 결국 전체에 충격을 주는 것은 아닌가. 이게 특히 소비에 충격을 주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감 나타내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통화정책의 어떤 빨라지는 것, 이것이 우리 시장에는 위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읽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정부는 제한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발생하는 세계 경제의 위기는요, 이게 제한적이 아니고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당장도 반도체나 석유화학이나 자동차나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도 바로 이런 부분, 이게 기본적으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 그런 상황까지 오니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말입니다. 부채 때문에 소비가 줄어드는 것,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게 수출이 줄어드는 것, 우리 경제에는 굉장히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 유럽, 미국,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경기가 둔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저렇게 날이 갈수록 선전을 셧다운하고 상하이를 셧다운하고 옌빈인가요? 저 동북 삼성 쪽에도 도시들이 셧다운을 한단 말입니다. 옌지죠, 옌지. 계속 이렇게 셧다운을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경기 둔화의 신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지금 하루에 보세요. 29일 현재 42만 4,641명까지 다시 확산이 되는 것처럼 경기 둔화의 신호는 여러 곳에서 온다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는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코로나 사태가 이게 세계 경제를 롤러코스터 장세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 장세가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연관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요,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한국은행 총재 이러면 가장 핵심이 통화정책입니다. 물가정책이고, 그중에 통화정책에서는요, 과연 금리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으로 보면요, 좀 헷갈립니다. 이창용 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을 하는 시절에는 매파의 어떤 성격들을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매파.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는 그런 어떤 성향을 굉장히 보였는데, 지금 최근에 어떤 경향을 보면 이게 금리를 지금 올리면 안 된다, 뭐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위기가 현재 와 있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물가도 중요하지만, 물가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를 더욱 침체시킬 거다, 이런 얘기에 가깝거든요. 이런 얘기에. 그래서 금리를 4월 달에는 동결한다, 뭐 자기가 안 하더라도 동결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미국의 중앙은행의 의장이었던 폴 볼크 의장이
인플레이 파이터로서의 역할을 했듯이 아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도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이 된다면 아마도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은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이 위기인데 금리를 올려서 대응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위기가 현존하고 지금 3대 위기가 현존한다고 했잖아요. 위기가 현존하고 이미 터졌고 여기에 위기가 터진 상태라면 이미 소비의 타격, 소득의 타격, 생산의 타격, 투자의 타격이 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미온적인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게 금리를 한국은행이 이주열 총재가 이야기하기는 연말까지 2%까지 올리겠다. 그럼 3번 정도 올리겠다. 아니면 1.75%까지 올리겠다. 2번 정도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자체도 바뀔지 안 바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거기 때문에요. 이게 금리가 한미 금리가 역전되는 거 아마 그런 상황은 저는 만들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이 만약에 5월에도 0.5%를 올리고요. 6월에도 0.5%를 올린다면 우리보다 높아지거든요. 그거 우리 한국은행에서 방치하면 안 될 겁니다. 때문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재단하기는 어렵지만요. 분명한 것은요. 당분간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4월에 금리가 동결된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일단 두고 볼 일이지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나 또 제가 주변의 사람들하고 통화를 해본 결과 아마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연말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미국 때문에 등 떠밀려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금리는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